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7월 말일, 7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열리는 그 미국의 7월 FOMC 시즌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 EMP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는 좌측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헤드라인 물가가 작년 9월 달에 9.1%가 고점이었으니까 거의 9개월 만에 6%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핵심 물가 같은 경우에는 4.8%, 그러니까 예상이었던 5%보다는 낮았고요. 물론 헤드라인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역시 작년 고점인 6.6에서 크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전월 대비 수준은 좀 더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핵심 모두 0.2%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 반올림하지 않은 실제 데이터는 헤드라인 0.1%, 그다음에 그 코어가 0.158%였으니까 과거 장기 평균 0.2%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페드가 가장 또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이제 슈퍼코어, 그러니까 핵심 물가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1%, 전년 대비 3.9%로 나왔으니까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물가의 안정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대부분 예상을 좀 더 하회한 그런 데이터가 발표됐었고,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임대료 같은 경우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0.5%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외식 물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광범위하게 물가 안정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가의 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데도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 여름에 물가가 좀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제 7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페드의 정책 대응이 이런 1년의 물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보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물가 안정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금리가 하락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 국면이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글로벌 EMP 혁신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그넘 투자 자문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혁신 주식형, 그다음에 자산 배분형, 안정형, 그다음에 대체 투자형 이렇게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혁신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개 증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한 개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테마에 투자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혁신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일단 접근 방법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실제 현금 흐름을 발생하고,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 메가 트렌드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는 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혁신과 정책 수혜 두 가지의 앵글로 접근하는 글로벌 주식형 E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어떤 테마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업종이고요. 이 반도체 업종은 저희가 작년 1월 1일 실제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운영한 처음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대부분 이제 같은 양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이제 S&P 500, 하늘색이 그 나스닥이고요. 나머지 세 개가 저희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이 반도체 ETF의 탑3 종목들의 움직임을 작년 1월 1일부터 같이 그려본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대부분 반도체 업종이 시장보다 좀 언더퍼폼 하다가 YTD에 들어서는 크게 아웃퍼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어제 기준으로 다시 200%가 넘는 YTD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고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좌측 상단에 보시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라고 하는 게 이미 체스는 이겼고 바둑도 이겼잖아요. 체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10에 한 123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고, 이제 바둑이 10에 360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고,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가 10에 9만 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만큼 이 생성형 AI를 통한 반도체 설계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우측에 있는 제 바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반도체 세일즈, 칩 세일즈는 이제 연간 6%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생성형 AI를 통한 반도체 설계는 연간 20% 정도 성장을 해서 이 반도체 설계 쪽이 이 반도체 업종의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작년 12월 달에 딜로이트가 냈던 보고서에 나와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6월 말에 바넥이라는 운용사에서 생성형 AI가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를 한번 냈었고요. 이제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사실 여태까지는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또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많이 그 주가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경기 사이클과는 상관없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은 그게 뭐 패블리스라고 해서 TSMC 같은 기업들 또는 IBM 같이 전체 공정 관리하는 부분 또는 뭐 ASML 같이 설비 기계를 만드는 부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특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미국 반도체 업종에 주로 몰려있는 이제 반도체 설계 이런 부분들이 크게 네 가지의 사업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그 좌측 하단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좌측 하단에 있는 테이블은 7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ETF의 탑 10 종목들의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그 컨센서스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TD로 엔비디아가 200%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탑 10 종목들의 9개가 스트롱 바이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하나가 바이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수요 증가가 이런 생산형 AI를 통한 반도체 설계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 증가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고요. 이 엔비디아가 8월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한번 어떤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 이 반도체 설계 쪽에 집중되어 있는 ETF는 이런 모멘텀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테마인 사이버 보안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이버 보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분석하는 리서치 센터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한 13.4%씩 그 시장이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3.4%씩 성장을 해서 이 사이버 보안 업종 시장 자체가 2029년도에 한 376빌리언까지 클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치긴 하지만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달에 발생하는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액이 66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연간 13% 이상씩 성장을 해서 시장이 2029년까지 370빌리언 달러가 넘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달에 발생하는 피해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당히 기업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사실 이 사이버 보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었던 적은 없던 업종이긴 하지만 그 우측에 보시는 차트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바 차트가 이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서 이제 단독 사이버 보안 업종으로는 유일하게 6월 20일에 S&P 500에 편입되게 됐었던 그 팔로알토의 직전 4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를 보여드리는 바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고 특히 올해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과 비교해서 올해 3월, 4월부터 모멘텀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보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색과 노란색이 S&P 500과 나스닥이고 나머지 3개가 저희 투자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ETF의 탑3 종목의 움직임인데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팔로알토 기업이고요. 이게 최근 들어 특히 어제 한 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라 프라이빗 액세스 서비스라는 그런 사업 부분을 통해서 SSE, 그러니까 Secure Service Edge라는 데에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접근 과정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팔로알토란 또는 일부 그 사이버 보안 기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모멘텀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업종들의 실적 발표는 약간 그 실적 발표 하반부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실제로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반영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팔로알토라는 기업도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업종의 그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SSE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제한적인 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특히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실적 발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히토리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토리 업종도 저희가 작년 6월부터 1년 넘게 투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이 부분은 우측에 있는 바 차트, 라인 차트에서 최근 모멘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색이 S&P 500, 하늘색이 나스닥이고 나머지 세 개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탑3 종목의 작년 1월부터의 움직임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경 또 3월경에 크게 한번 두 번 정도의 그 모멘텀이 약화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1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애플의 팀 쿡 CEO가 앞으로 새로 만드는 아이폰에는 재생히토를 사용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모멘텀이 안 좋았었는데, 실제로 재생히토를 만드는 기업들은 미국에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실제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다시 시장이 정상화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다시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에서 히토리 프리모터를 사용할 거라는 발표를 하면서 거의 또한 2달 정도의 크게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애플의 이벤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히토류에서 사실 전기차가 사용하는 그 히토류의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쓰는 비중도 한 10%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가 향후에 히토류 프리 모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급에서, 그러니까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히토류를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재료가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인 모멘텀이 좀 좋아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라이언타운이라는 호주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보시는 것처럼 3월 27일 날 거의 하루에 60%, 거의 70% 가까운 상승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라이언타운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1.5불 정도 할 때 그 앨버말이라고 미국의 그 니켈 회사로는 가장 큰 광산 기업인 앨버말이 라이언타운을 1.5불 정도 하는 기업에 2.2불 정도의 인수양을 한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3월 28일 날 라이언타운이 이걸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인수를 거절하게 된다면 이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되돌림을 하기 마련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으로 된 라이언타운이라는 기업은 그 이후에 오히려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라이언타운이 앨버말의 M&A를 거절한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 신규 계획 프로젝트를 좀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하는 판단도 이 라이언타운이 만약에 앨버말이 주당 3불 정도의 인수양을 다시 낸다면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멘텀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실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히토류 관련된 업종의 기업 대부분의 파이낸셜 컨디션이 작년에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머디티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그런 모멘텀 덕분에 아직 M&A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이언타운과 앨버말의 M&A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 히토류 관련된 업종의 M&A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멘텀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라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라늄도 저희가 거의 작년 1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좌측에 있는 차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네 가지가 그 스프롯이라는 실제 우라늄 실물 ETF를 운영하는 데서 만들었던 그 마케팅 자료에서 제가 발췌했던 부분인데, 그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라늄은 이 구미배열 크기의 원 플랫이라는 단위로 유통이 되는데, 이 하나의 원 플랫이 석유 3배럴, 석탄 1톤, 천연가스 17,000 큐빅핏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을 하니까 그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요. 또 그 우측에 보시는 게 실제로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본 건데, 원자력이 92.7%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석유는 16.4%밖에 되지 않고요. 그만큼 역시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그 3번을 보시면 청정 에너지원, 그러니까 1기가와트 전기를 발생할 때 탄소 배출량이 석탄이 820톤, 석유가 720톤인데 비해서 원자력은 3톤밖에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청정한 에너지원이고, 안정성. 1테라와트 전기를 생산할 때 사망률이 석탄이 24.6명, 석유가 18.4명인데 비해서 태양광이 0.0이면 원자력이 0.03명.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 0.03명이라는 숫자에는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다 포함한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청정하고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대부분 원전을 폐쇄하거나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요소를 낮추겠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작년에 상당히 모멘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최근 들어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우라늄은 이제 전 세계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광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한 전체 40% 정도 생산하는 가장 큰 생산국이고, 두 번째가 나미비아가 14%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 나미비아가 올해 5월 달에 일부 우라늄 원전을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단 천연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가격도 최근 들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대부분 군용이라든지 또는 신세대 원전에서는 이 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농축 우라늄 영무,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으로 농축할 수 있는 영무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한테만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가 한 50% 정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 영국이 한 27% 정도, 프랑스가 14% 정도, 미국은 10%가 채 안 되는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농축 우라늄은 대부분 미국도 러시아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축 우라늄만 뺐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잘 아시는 작년에 IRA 법안을 통해서 이 미국은 거의 하나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농축 우라늄 공급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그 이후에 올해 3월 달에
2027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대한 금수 법안을 발의를 했고 5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축 우라늄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천연 우라늄과 농축 우라늄 가격이 과거 2년 고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펀더멘탈하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또 청정 에너지 원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 모멘텀이 같이 좀 업황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호재를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그리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업종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저희 이 혁신이라는 글로벌 EMP 포트폴리오가 이제 혁신이라는 테마 그다음에 정책 수혜 두 가지 앵글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 수혜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재작년에 미국이 발표했던 IIJA 법안에서는 거의 미국의 모든 그러니까 그리드 전력망을 새로 깔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에 발표했던 IRA 법안에는 이 스마트 그리드 기기를 각 전력망을 새로 깔 때 이 스마트 그리드 기기를 설치하는 가게나 기업이나 프로젝트에는 거의 무제한의 자금 지원이나 또 세제 혜택을 하겠다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좌측 하단에 있는 테이블이 작년 8월 달에 이 IRA 법안과 IIJA 법안에 있던 그런 각각 세부 항목들에 대한 초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까지 1차 의원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 네 가지 세부 법안의 공이 추가 증액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대부분의 이런 재정 정책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이 스마트 그리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이 스마트 그리드 업종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자금 지원 등 세제 혜택을 하겠다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측에 보시는 바 차트는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개가 저희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이 스마트 그리드 ETF의 탑3 종목들인데 이 기업들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누적 성과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8월 달에 펀딩 추안 발표한 이후 회색이 YTD 성과를 바차트로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일부 기업에 따라서는 작년 1월부터의 누적 성과는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작년 8월 이후 또는 YTD는 시장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 수혜 업종에서 오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테마 중에서 특히 이 스마트 그리드 업종은 이런 정책 수혜를 통해서 가장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어떤 국가 배분을 하고 있고 어떤 업종 배분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현재 저희 그 글로벌 EMP 포트폴리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버 보안, 우라늄, 히토류,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거기다가 한 10% 정도 나스닥 ETF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나스닥이 올 들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시장 베타 헤지 측면에서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좌측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체 국가별 비중에서 미국 비중 한 5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글로벌 EMP 주식형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실제로 나스닥과 벤치마크는 거의 100% 미국에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측의 파이 차트에서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난 에너지 미네랄이 저희가 히토류나 우라늄 업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 에너지 미네랄 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일렉트릭 테크놀로지라든지 회색으로 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합해서 4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이 두 업종의 합이 한 67% 정도 되고요. 이제 대부분 빅테크를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빅테크 업종의 비중 차이가 YTD 저희 포트폴리오와 나스닥의 그런 성과 차이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매달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드리는 월간 운영 보고서의 양식인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6월 말 기준이고요. 이 좌측에 보시는 차트하고 성과 차트하고 밑에 있는 성과 테이블만 이제 7월 12일자 어제자로 업데이트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좌측 하단에 있는 성과 테이블을 좀 보자면은 저희 혁신 주식형 EMP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한 달 성과가 4%, 3개월 성과가 9.9%, 1년 성과가 17.8%고요. YTD가 21.2%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모든 숫자는 이제 원화 환산 수익률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실 글로벌 EMP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이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이제 비교 측면에서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YTD 성과가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의 한 13% 정도 저희가 언더퍼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5종목이 거의 견인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빅테크의 비중을 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엔비디아 정도를 빼고는 거의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뭐 3%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 차이에서 발생했던 그런 성과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성과는 상당히 많이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 성과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캐치업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3분기, 4분기도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을 이런 빅테크들이 끌어간다고 하면은 이 갭이 쉽게 줄어들지 않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사실은 이 S&P 빅테크가 꾸준히 견인하는 시장보다는 실제 실적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그런 순수 주식형과의 성과 차이를 많이 좀 좁히고 성과를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관심도 있으시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 혁신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